나는 복실히 이 이름은 어렴풋한 기억 속에 누군가가 내게 불러주던 소리였다. 나의 삶은 매일 똑같은 풍경 속에서 시작되고 끝났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면 나는 늘 그랬듯이 전통시장 입구의 낡은 돌계단 위에 웅크리고 앉았다. 비록 몸은 작았지만 나의 세상은 온통 이 시장 입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시장은 새벽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트럭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채소와 과일 상자를 쏟아냈고 상인들은 억센 목소리로 흥정을 시작했다. 고소한 기름 냄새, 신선한 채소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가득 채웠다. 나는 그 모든 소리와 냄새 속에서 늘 한자리를 지켰다. 나의 시선은 언제나 시장 입구에 저 문턱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모든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그 모든 익숙한 냄새 속에서도 나는 단 하나의 소리, 단 하나의 냄새, 단 하나의 얼굴을 기다렸다. 나의 주인, 나는 이 시장 입구에서 5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렵고 모든 것이 두려웠다. 비가 오면 처마 밑에서 몸을 웅크렸고 눈이 오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에 떨었다. 배가 고프면 쓰레기통을 뒤졌고 사람들의 발길에 채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주인이 나를 이곳에 남겨두고 잠깐만 기다려 라고 말했던 그 마지막 순간을 나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 약속만이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였다. 사람들은 나를 다양한 눈으로 보았다. 어떤 이는 불쌍하다는 듯 먹다 남은 음식을 던져주었고 어떤 이는 더럽다며 발로 차기도 했다. 아이들은 나를 신기해하며 다가왔지만 부모들은 더럽다며 아이들의 손을 이끌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나는 그 모든 시선과 다우에 익숙해졌다. 내게는 그저 주인을 기다리는 것만이 중요했다. 다른 모든 것은 배경에 불과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시장은 더욱 북적였다. 사람들은 따뜻한 국밥을 먹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을 사 먹었다. 나는 배고픔에 침을 꿀꺽 삼키면서도 꿋꿋이 제자리를 지켰다. 가끔은 참을 수 없는 배고픔에 낑낑거렸지만 나는 그 소리가 주인의 발소리를 방해할까봐 두려워했다. 나의 기다림은 침묵 속에서 더욱 견고해졌다. 해가 저물고 시장의 활기는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상인들은 하나둘 가게 문을 닫았고 시장 입구는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나는 그제야 지친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다. 차가운 돌바닥은 나의 침대였고 하늘의 별들은 나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나는 잠이 들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시장 입구를 바라보았다. 혹시라도 주인이 어둠 속에서라도 나타날까봐 어느 날 시장의 한 귀퉁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나는 익숙한 소음들이었기에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소란은 점점 커졌고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았다. 낡은 손수레 앞에 키 작고 마른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의 손수레에는 시들한 채소 몇 단이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허리가 굽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작은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그는 김 할아버지, 시장 입구 근처에서 작은 채소 노점을 하는 분이었다. 그는 늘 내게 몰래 작은 채소 조각이나 먹다 남은 밥을 주곤 했다. 시장 사람들 중 나를 유일하게 생명으로 대해주는 분이었다. 김 할아버지 앞에는 3명의 젊은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향해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이거 시들어서 못 팔겠네. 우리가 저번에 말했잖아.
싱싱한 걸로 가져오라고. 그래, 이런 거 팔려면 돈을 더 깎아줘야지. 우리가 괜히 사주는 줄 알아. 젊은 남자들은 할아버지의 채소를 발로 툭툭 차며 조롱했다. 할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들의 눈치를 보았다. 아이고, 젊은 양반들, 오늘은 날씨가 더워서 좀 시들었나 본데. 다음에는 더 싱싱한 걸로 가져올게. 좀 봐줘요. 김 할아버지는 사정하듯이 말했다. 하지만 젊은 남자들은 할아버지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할아버지의 손수레를 밀쳤다. 손수레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기울어졌고 채소들이 바닥에 우르르 쏟아졌다. 할아버지는 당황해서 채소들을 주우려 했지만 젊은 남자들은 그를 밀치고는 비웃으며 말했다. 이봐, 할아버지, 다음부터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말았지. 그들은 깔깔거리며 할아버지를 지나쳐 사라졌다. 김 할아버지는 바닥에 흩어진 채소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그는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느릿느릿 채소들을 줍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매일 내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주던 그분이 저렇게 모욕을 당하다니.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젊은 남자들이 사라진 쪽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이미 멀리 사라지고 있었지만 나는 녀석들을 향해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다. 미용미용미용. 나의 짖는 소리에 젊은 남자들은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은 내가 자신들을 향해 짖는 것을 보고는 놀란 듯 멈춰 섰다. 나는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짖었다. 나의 짖음은 그들을 향한 분노와 함께 김 할아버지를 향한 나의 충성심을 담고 있었다. 나의 짖는 소리에 시장 사람들도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나와 젊은 남자들을 번갈아 보았다. 김 할아버지는 바닥에 엎드린 채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격이 서려 있었다. 젊은 남자들은 나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야, 이 개새끼 저리 안 가. 어디서 감히 짖어대. 그들은 나를 향해 돌을 던지려는 듯 했지만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꽂히자 이내 포기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그들은 시장을 빠져나가는 길에도 계속해서 나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지만 나는 녀석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짖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젊은 남자들이 사라지자 시장 사람들은 김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런 녀석들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채소 줍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김 할아버지를 도와 바닥에 흩어진 채소들을 줍기 시작했다. 김 할아버지는 나의 옆으로 다가와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복실아,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김 할아버지는 내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나는 그의 손길에 몸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나의 행동이 그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뿌듯했다. 김 할아버지는 내가 주인이 없는 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나를 유일하게 생명으로 존중해 주었다. 그는 나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목걸이에는 희미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만 너무 오래되어 알아볼 수 없었다. 김 할아버지는 목걸이를 살며시 만지더니 나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복실아, 너도 주인을 기다리는 거니 이 낡은 목걸이가 너의 주인에 대한 유일한 증거구나. 김 할아버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다. 나의 목걸이는 나의 유일한 흔적이었다. 나는 이 목걸이를 통해 언젠가 주인이 나를 알아볼 것이라고 믿었다. 그날 이후 김 할아버지는 나에게 더욱더 잘해 주었다.
그는 매일 내게 따뜻한 밥을 주었고 나를 보살펴 주었다. 나는 그의 옆에 바싹 붙어 그를 따랐다. 나의 존재는 김 할아버지에게도 작은 위안이 되는 듯했다. 나는 그와 함께 시장 입구를 지켰다. 나는 나의 주인을 기다리고 김 할아버지는 내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시장 입구를 지키는 유일한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나의 평화로운 기다림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시장 입구에 시청에서 붙인 공고문이 나붙었다. 무단으로 방치된 유기견 및 유기동물 집중 단속 안내. 공고문의 내용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시청에서 유기견들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시장 입구에서 5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지만 정식으로 등록된 유기견이 아니었다. 나는 언제든 이곳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김 할아버지는 공고문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복실아, 큰일 났구나. 시청에서 너를 잡아가려고 할 거야. 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김 할아버지의 옆에 웅크리고 앉았다. 나는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이곳은 나의 주인과의 약속 장소였다. 나는 나의 주인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며칠 후 시장에는 시청에서 파견된 단속반이 나타났다. 그들은 유기견들을 찾아다니며 포획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만 그들은 나를 발견하고는 나를 향해 다가왔다. 저기 유기견 한 마리 있네. 잡아. 단속반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몸을 숨기려 했지만 그들은 나를 놓치지 않았다. 나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이곳을 떠나야 하는 건가 하지만 나는 주인을 기다려야 했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떠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열망과 함께 주인을 기다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뒤섞여 요동쳤다. 나는 그들에게서 도망치려 애썼다. 나의 기다림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단속반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5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 주인과의 약속 장소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시장 골목 안쪽으로 몸을 피했다. 좁고 어두운 골목길은 나의 유일한 도피처였다. 저기 있다 잡아. 단속반원들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나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낡은 상자더미 사이를 헤치고 비좁은 틈새를 비집고 지나갔다. 나의 작은 몸은 이런 상황에 익숙했다. 몇 년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익혀온 생존 기술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들의 손에는 길고 단단한 포획 도구들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나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번뜩였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시장 구석구석을 누볐다. 고소한 음식 냄새로 가득했던 시장은 이제 내게 공포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익숙했던 상인들의 얼굴도 내게는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졌다. 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낡은 벽돌담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제 도망갈 곳은 없어. 순순히 잡혀. 단속반원들이 나를 애워쌌다. 그들의 그림자가 나를 덮쳤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나의 눈은 시장 입구를 향했다. 내가 5년 동안 주인을 기다렸던 바로 그곳. 나의 마음속에서는 주인을 향한 그리움과 함께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열망이 솟아올랐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단속반원들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나의 으르렁거림은 두려움이 아닌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고 있었다. 단속반원들이 내게 포획망을 들이밀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잠깐만요. 저 개는 제가 아는 개입니다.
유기견이 아니에요.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떴다. 김 할아버지가 손수레를 밀치고 단속반원들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그의 굽은 허리는 더욱 굳건해 보였고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할아버지, 비켜주세요. 공무집행 중입니다. 단속반원 중 한 명이 김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 녀석은 유기견이 아니야. 매일 이 시장 입구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충견이라고 너희들이 함부로 잡아가서는 안 돼. 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말에는 강한 힘이 있었다. 단속반원들은 김 할아버지의 완고한 태도에 당황한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때 한 젊은 여자가 카메라를 들고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김 할아버지의 옆에 섰다. 그녀는 은지, 지역신문사 소속의 젊은 기자였다. 그녀는 늘 시장 풍경을 사진에 담기 위해 시장을 드나들었고 나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맞아요. 저 강아지는 제가 5년 동안 이 시장에서 본 강아지예요. 매일 같은 자리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강아지의 이야기를 기사로 써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무작정 잡아가려 하다니요. 은지는 카메라를 들고 단속반원들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녀의 눈빛은 정의감에 불타는 듯했다. 은지는 나를 향해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나의 당황스러운 모습, 김 할아버지의 굳건한 모습, 그리고 단속반원들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그녀의 카메라에 담겼다. 단속반 최 팀장이 앞으로 나왔다. 그는 냉철한 표정으로 김 할아버지와 은지를 바라보았다. 이봐요, 할아버지. 기자님, 이 개가 유기견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등록칩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있는 개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서류라도 있습니까? 최 팀장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나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할 수 없었다. 나의 낡은 목걸이에는 주인의 정보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지만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 할아버지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다. 은지는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바로 그때였다. 나의 눈에 익숙한 장면이 들어왔다. 최 팀장의 옆에 있는 가방에서 그의 핸드폰이 진동하며 떨어졌다. 그 순간 나의 머릿속에는 잊고 지냈던 어떤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다. 과거의 어느 날, 내가 어렸을 때 주인님이 내게 공을 던져주며 가져와 라고 외치던 목소리, 그리고 나는 재빨리 공을 물어 주인님께 가져다 드리곤 했다. 마치 훈련이라도 받은 듯한 그 기억. 나는 최 팀장의 핸드폰을 향해 몸을 날렸다. 빠르게 땅에 떨어진 핸드폰을 입으로 물었다. 최 팀장은 당황한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핸드폰을 물고 김 할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김 할아버지의 발치에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최 팀장을 바라보았다. 나의 눈빛은 마치 나는 너희들에게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최 팀장은 나의 행동에 놀란 듯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김 할아버지의 발치에 놓인 자신의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김 할아버지와 은지도 나의 행동에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최 팀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를 향해 꼬리를 한번 흔들고는 다시 시장 입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나의 시선은 여전히 주인이 나타날 문턱에 고정되어 있었다. 은지는 재빨리 카메라를 들어 나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최 팀장의 놀란 표정, 김 할아버지의 감격스러운 표정, 그리고 핸드폰을 물고 있는 나의 모습이 그녀의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겼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셔터를 여러 번 눌렀다. 팀장님, 이 강아지 보통 개가 아닌데요. 이건 기사거리예요.
은지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 팀장은 여전히 내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경이로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나를 다시 한번 유심히 살폈다. 나의 눈빛, 나의 행동. 모든 것이 평범한 유기견과는 달랐다. 다른 단속반원들은 최 팀장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나를 잡아가려 했지만 이제는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최 팀장은 한참 동안 나를 응시하더니 결국 포획망을 내렸다. 일단 오늘은 철수한다. 최 팀장의 말에 단속반원들은 당황한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팀장님, 하지만 조용히 해. 이 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기견이 아닌 것 같군. 일단 철수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해. 최 팀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단속반원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떠났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내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었다. 단속반원들이 사라지자 김 할아버지와 은지는 내게 다가왔다. 김 할아버지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복실아, 네가 할아버지를 살렸구나. 정말 대단하다. 네가 이렇게 똑똑한 줄은 몰랐어. 김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나는 그의 손길에 몸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나의 작은 행동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은지는 나를 유심히 살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감탄이 서려 있었다. 복실이. 정말 대단한데요. 유기견이 아니라 주인을 기다리는 충견이라는 김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꼭 기사로 써야겠어요. 은지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카메라를 다시 들고 나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나는 그녀의 카메라를 향해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은지는 김 할아버지에게 나의 이야기를 자세히 물었다. 김 할아버지는 내가 5년 동안 시장 입구에서 주인을 기다려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은지는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나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유심히 살폈다. 목걸이에는 희미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없었다. 이 목걸이가 이 강아지의 주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겠네요. 은지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나의 목걸이를 사진에 담았다. 그날 밤 은지는 나의 이야기를 기사로 썼다. 전통시장 5년 지킨 충견, 단속반 위기에서 빛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다. 기사에는 나의 사진과 함께 김 할아버지의 증언이 담겨 있었다. 나의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나를 응원했다. 나의 이름은 복실이로 불리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나의 위기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최 팀장은 나의 뛰어난 지능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 그는 나를 다시 찾아와 나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내 대한 의심과 함께 나의 정체를 파헤치려는 듯한 탐색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의 그림자가 나를 쫓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김 할아버지와 은지라는 나의 새로운 동반자들을 얻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주인을 기다려야 했다. 나의 기다림은 계속될 것이다. 은지의 기사가 나간 후 나는 전통시장의 충견 복실이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나를 보기 위해 시장을 찾아왔고 내게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손길을 건넸다. 나는 더 이상 배고픔에 시달리거나 사람들의 발길에 채이지 않았다. 김 할아버지는
나의 옆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은지는 나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나의 삶은 기적처럼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유명세는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다. 초의 팀장은 나의 이야기에 대해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나의 행동이 단순한 본능이 아닌 어떤 훈련의 결과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눈빛에는 내가 가진 비밀을 파헤치려는 듯한 집착이 서려 있었다. 그는 언론의 관심이 식기를 기다렸다가 나를 향한 은밀한 추적을 시작했다. 나는 최 팀장의 시선이 나를 쫓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가 나타날 때마다 나의 몸은 긴장했고 털은 곤두섰다. 그는 시장을 드나들며 나를 관찰했고 내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존재는 나의 평화로운 일상에 드리워진 그림자 같았다. 어느 날 밤 나는 김 할아버지의 노점 아래에서 잠들어 있었다. 시장은 고요했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스쳤다. 그때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눈을 떴다. 최 팀장이 어둠 속에서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나는 몸을 웅크렸다. 최 팀장은 나의 앞에 멈춰 섰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번뜩였다. 그는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나의 사진을 찍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복실이, 너는 정말 보통 개가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의 비밀을 밝혀낼 거다. 최 팀장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의 낡은 목걸이를 유심히 살폈다. 그의 손가락이 희미한 글자를 더듬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이 목걸이,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을 텐데. 최 팀장은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말에 긴장했다. 나의 목걸이는 나의 유일한 단서이자 나의 약점이 될 수도 있었다. 최 팀장은 나의 목걸이를 촬영하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의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최 팀장의 집요한 추적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의 과거, 나의 주인, 그리고 나의 목걸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웠다. 나는 행복이에게 기대어 잠이 들려 했지만 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김 할아버지는 나의 불안한 모습을 눈치챘다. 복실아, 무슨 일 있니?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구나. 김 할아버지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의 손길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김 할아버지는 나의 불안감을 이해하는 듯 나를 꼭 안아주었다. 은지는 나의 이야기를 기사로 계속해서 알렸다. 복실이의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기사가 여러 매체에 실렸고 나는 더욱더 유명해졌다. 하지만 최 팀장의 움직임은 은밀했지만 끊이지 않았다. 며칠 후 최 팀장은 나의 목걸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동물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뒤졌고 유사한 목걸이 디자인을 가진 반려견들을 찾아 나섰다. 그의 집요함은 놀라웠다. 나는 그가 내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시장 입구에서 평소처럼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나의 목걸이를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혹시 너 그때 그 개니?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희미하게나마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남자는 나의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목걸이에 새겨진 희미한 글자를 더듬었다. 아이 목걸이, 별이.
우리 별이가 맞구나. 남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별이라는 이름에 순간적으로 몸을 떨었다. 잊고 지냈던 나의 진짜 이름. 나는 그 이름에 대한 희미한 기억의 조각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나를 별이라고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 그는 나를 꼭 안았다. 그의 품은 낯설면서도 따뜻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낑낑거렸다. 나의 주인인가 하지만 나의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다. 나는 그를 주인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다. 그때 김 할아버지와 은지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남자의 모습에 놀란 듯 우리를 바라보았다. 젊은 양반, 혹시 이 강아지 주인 되세요? 김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이 녀석의 주인입니다. 5년 전에 잃어버렸던 제 강아지 별이입니다. 남자의 말에 김 할아버지와 은지는 깜짝 놀랐다. 5년 동안 주인을 기다려온 나의 이야기가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은지는 재빨리 카메라를 들어 우리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혹시 어떻게 이 강아지가 주인의 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세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나의 목걸이를 가리켰다. 이 목걸이에 별이라는 이름과 제 연락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래되어서 희미해졌지만 이 목걸이는 제가 직접 만들어준 것입니다. 남자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나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나와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나의 목에는 똑같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핸드폰 배경 화면도 나의 사진이었다. 게다가 이 녀석은 제가 어릴 때부터 가르친 특기가 있습니다. 제가 앉아라고 하면 앉고 손이라고 하면 손을 줍니다. 남자는 내게 앉아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무의식적으로 앉았다. 그리고 그가 손이라고 말하자 나는 그의 손에 나의 앞발을 얹었다. 나의 몸은 그의 명령에 익숙하게 반응했다. 잊고 지냈던 훈련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김 할아버지와 은지는 나의 행동에 감격한 듯 눈물을 글썽였다. 남자는 나를 꼭 안았다. 별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미안하다, 미안해. 남자는 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나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려 애썼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격이 뒤섞였다. 내가 정말 주인을 만난 것일까? 그때 최 팀장이 시장 입구에 나타났다. 그는 나의 주인과 함께 있는 나를 보고는 깜짝 놀란 듯 멈춰 섰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좌절감이 서려 있었다. 그의 집요한 추적은 결국 나를 주인에게 데려다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최 팀장은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최 팀장은 남자를 향해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최 팀장을 바라보았다. 제가 이 강아지의 주인입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남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최 팀장은 나의 목걸이와 남자의 핸드폰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의심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는 나의 주인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최 팀장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를 다시 한번 유심히 살폈다. 나의 눈빛, 나의 행동,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나는 주인을 기다린 충견이었고, 나의 기다림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나의 주인은 박준호라고 했다. 그는 나를 잃어버린 후 5년 동안 나를 찾아다녔다고 했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별이가 이곳에서 5년 동안 저를 기다렸다고요. 정말 미안하다.
제가 너무 미안해. 박준호 씨는 나의 품에 얼굴을 묻고 다시 오열했다. 나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려 애썼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러움이 없었다. 나는 그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나의 기다림은 끝났다. 은지는 우리의 재회를 기사로 썼다. 5년 만에 돌아온 기적의 재회 전통시장의 충견복실이 마침내 주인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다. 기사에는 우리의 감격적인 재회 사진과 함께 나의 5년 동안의 기다림, 그리고 박준호 씨의 눈물 어린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나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교훈을 주었다. 최 팀장은 방송국에 직접 출연하여 나의 진실을 증언했다. 그는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고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나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는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는 나의 진실을 밝히는데 일조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박준호 씨의 품에 안겨 시장 입구를 떠났다. 김 할아버지는 나의 뒤에서 손을 흔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은지도 나의 뒤에서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나의 재회를 카메라에 담으며 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나는 시장 입구를 뒤돌아보았다. 5년 동안 내가 주인을 기다렸던 바로 그곳.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나의 기다림의 장소가 아니었다. 나의 기다림은 끝났다. 나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나는 박준호 씨의 품에 안겨 따뜻한 햇살 아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나의 기다림은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 만남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박준호 씨의 품에 안겨 시장을 떠난 날, 나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안락함과 평화를 경험했다.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차가운 돌계단 위에서 밤을 지새우고 낯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배고픔과 추위를 견뎌왔던 나의 삶은 한순간에 뒤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홀로 주인을 기다리는 유기견이 아니었다. 나는 별이라는 나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주인님의 품으로 돌아왔다. 박준호 씨는 나를 채 태웠다. 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시장의 번잡한 모습은 점차 멀어져 갔고 새로운 건물들과 넓은 도로들이 눈에 들어왔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박준호 씨의 따뜻한 손길은 나에게 안심을 주었다. 나는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나는 새로운 집에 와 있었다. 아담하고 깨끗한 아파트였다. 방 안에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부드러운 쿠션이 놓인 나의 침대가 있었다. 박준호 씨는 나를 위한 새로운 밥그릇과 물그릇, 그리고 장난감들을 준비해 놓았다. 나는 그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다. 별이야,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앞으로 여기서 아프지 말고 편하게 지내자. 박준호 씨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내가 기억하던 그 다정한 목소리와 똑같았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꼬리를 흔들었다. 나의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새로운 집에서의 삶은 꿈만 같았다. 박준호 씨는 매일 아침 나를 산책시키고 맛있는 음식을 주었다. 그는 퇴근 후에는 나를 안고 TV를 보거나 함께 공놀이를 했다. 나는 그의 옆에 바싹 붙어 그를 따랐다. 5년 동안의 외로움과 고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나는 박준호 씨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박준호 씨는 내가 시장에서 주인을 기다렸던 이야기를 여러 번 들려주었다. 그는 내가 단속반에게 쫓기던 순간 핸드폰을 가져다 준 나의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별이야, 네가 그렇게 똑똑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영 만나지 못했을 거야. 네가 나를 다시 찾아준 거야.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주인을 다시 찾아준 것이었다. 나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나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전통시장 충견복실이 5년 만에 주인과 재회라는 헤드라인이 연일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방송국에서는 박준호 씨와 나를 초대하여 방송에 출연시켰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었다. 나의 유명세는 좋지 않은 시선도 함께 불러왔다. 박준호 씨는 나와 함께 방송에 출연한 후 그의 과거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박준호 씨, 예전에 도박비 때문에 강아지를 버렸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5년 동안 강아지를 찾아오지 않은 주인이 과연 진정한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악성 댓글들이 인터넷 게시판을 채웠다. 박준호 씨는 나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나는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다. 그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어느 날 박준호 씨는 나를 앉혀놓고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별이야, 너에게 솔직하게 말할 것이 있어. 내가 너를 잃어버렸을 때 사실 내가 좀 힘들었어. 도박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너마저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 박준호 씨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서려 있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가 나를 잃어버렸던 날의 기억이 희미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그때 울고 있었다. 나를 두고 떠나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는 듯. 그래서 너를 찾아갈 수가 없었어. 너를 찾아갈 면목이 없었어.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너를 그리워했고 너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렸어. 박준호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려 애썼다. 나는 그를 용서했다. 그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잠시 나를 떠나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내 대한 사랑이 변함없이 남아있었다. 나는 박준호 씨의 품에 안겼다. 그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진심은 나에게 충분히 닿았다. 나는 그의 얼굴을 핥으며 위로했다. 박준호 씨의 이야기는 기자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들은 박준호 씨의 과거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어떤 기자는 박준호 씨의 예전 도박빚까지 들춰내며 그를 비난했다. 박준호 씨는 강아지를 버린 무책임한 주인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입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박준호 씨는 언론의 공격에 시달렸다. 그는 나의 앞에서 괜찮은 척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그의 불안감을 느꼈다. 그를 도와주고 싶었다. 내가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때 나의 편이 되어주었던 은지 기자가 우리를 찾아왔다. 그녀는 박준호 씨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박준호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자들은 늘 자극적인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겁니다. 은지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복실이의 이야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박준호 씨의 과거가 어떻든 복실이를 향한 박준호 씨의 진심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박준호 씨의 진심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은지는 나의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박준호 씨의 이야기를 다시 기사로 썼다. 복실이의 주인, 박준호 씨의 눈물 고백, 5년간의 그리움, 그리고 용서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다. 기사에는 박준호 씨가 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과
나를 찾아다녔던 그의 노력, 그리고 나를 향한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기사가 나간 후에도 악성 댓글은 계속되었지만 박준호 씨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박준호 씨의 용기 있는 고백에 감동했다. 그는 진정한 주인이다 라는 내용의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여론은 점차 박준호 씨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최 팀장은 박준호 씨의 과거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풀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박준호 씨의 모든 것이 진실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 그는 나의 재회 이야기가 너무나 극적이라고 생각했고 박준호 씨가 나를 이용하려 한다고 의심했다. 나는 그의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를 쫓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박준호 씨는 나를 데리고 김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김 할아버지는 우리가 나타나자 반갑게 우리를 맞이했다. 박 사장님, 별이가 잘 지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항상 걱정하고 있었는데. 김 할아버지는 박준호 씨의 손을 잡고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박준호 씨는 김 할아버지에게 그동안의 어려움과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 할아버지는 박준호 씨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젊은 양반,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다시 일어서는 거야. 복실이가 자네를 용서했으니 자네도 자신을 용서하게. 김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은 박준호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박준호 씨는 김 할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때 최 팀장이 시장 입구에 나타났다. 그는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박준호 씨, 할아버지, 그리고 복실이 할 말이 있습니다. 최 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우리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탐색하는 듯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 하는 걸까? 나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나의 새로운 삶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것 같았다. 나의 행복은 결코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박준호 씨의 옆에 있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나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주인은 나를 버리지 않았고 나는 그를 믿었다. 최 팀장은 우리에게 다가와 김 할아버지, 박준호 씨, 그리고 나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리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어떤 확신 같은 것을 담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드리워지는 것을 느꼈다. 5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찾은 행복이 다시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박준호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5년 전 복실이를 잃어버린 정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론에서는 도박빚 때문이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최 팀장은 돌직구를 던지듯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냉철했고 그의 시선은 박준호 씨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박준호 씨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김 할아버지와 은지 기자도 최 팀장의 질문에 당황한 듯 박준호 씨를 바라보았다. 나는 박준호 씨의 다리에 바싹 붙어 그의 불안감을 함께 느꼈다. 박준호 씨는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숙였다. 네, 사실입니다. 5년 전 제가 도박빚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복실이마저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실이를 버렸습니다. 박준호 씨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김 할아버지와 은지 기자는 놀란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나는 박준호 씨의 품에 안겨 그의 떨리는 숨소리를 느꼈다. 나의 가장 아픈 과거가 박준호 씨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비난할 수 없었다. 그의 고백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아픔이 담겨 있었다. 최 팀장은 박준호 씨의 고백을 묵묵히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럼 왜 이제야 복실이를 찾아오신 겁니까?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왜 갑자기 나타나서 복실이를 데려가려 하십니까? 혹시 복실이의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최 팀장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그의 목소리에는 박준호 씨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박준호 씨는 고개를 들고 최 팀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저는 복실이를 버린 후 단 한 번도 편히 잠든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 복실이가 저를 원망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복실이를 찾아 헤매었지만 저는 폐인이었습니다. 도박빚에 허덕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의 기사를 보고 제가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복실이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복실이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단지 복실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박준호 씨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려 애썼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그를 향한 연민과 안쓰러움이 뒤섞였다. 김 할아버지는 박준호 씨의 어깨를 토닥였다. 조회 팀장, 이 젊은 양반의 진심은 내가 보증할 수 있네. 이 친구가 복실이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내가 다 지켜봤어. 복실이도 이 친구를 다시 만나 얼마나 기뻐하는지 자네도 보지 않았나. 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박준호 씨를 옹호하는 듯했다. 은지 기자도 최 팀장에게 말했다. 팀장님, 박준호 씨의 고백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복실이가 박준호 씨를 진심으로 따르는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들이 다시 만난 것은 기적입니다. 은지 기자의 말은 나의 진정한 행복을 대변하는 듯했다. 최 팀장은 우리를 번갈아 보며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탐색하는 듯했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냉철함이나 의심이 아닌 어떤 인간적인 갈등이 느껴졌다. 그는 내게 다가와 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복실이, 너는 정말 대단한 개로군. 네가 5년 동안 주인을 기다렸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렇게 다시 주인을 만나다니, 그리고 네 주인은 이렇게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너는 그를 용서했어. 최 팀장의 목소리는 감격에 젖어 있었다. 그는 박준호 씨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박준호 씨, 저는 박준호 씨의 과거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를 향한 박준호 씨의 진심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복실이가 박준호 씨를 용서한 이상 저도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박준호 씨, 앞으로는 복실이를 절대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복실이는 박준호 씨의 삶에 찾아온 기적이니까요. 최 팀장의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고 우리의 재회를 축복해 주었다. 박준호 씨는 최 팀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최 팀장은 우리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의 그림자는 더 이상 우리를 쫓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 팀장의 떠남과 동시에 또 다른 익숙한 그림자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시장 구석에서 우리를 몰래 지켜보고 있던 민준이었다. 그는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욕망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내가 다시 한번 유명해진 것에 대해 질투심을 느끼는 듯했다. 민주는 우리에게 다가와 박준호 씨를 향해 비아냥거렸다. 아이고, 박준호 씨 대단하시네요.
도박비 때문에 강아지를 버리고 이제 와서 유명해지니 다시 나타나서 착한 주인인 척하다니 양심도 없으신가요? 민준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박준호 씨를 비웃는 듯했다. 박준호 씨는 민준의 말에 얼굴이 굳어졌다. 김 할아버지와 은지 기자도 민준의 무례함에 분노한 듯 그를 노려보았다. 나는 민준의 발치에 으르렁거렸다. 이봐, 민준군 무슨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이 친구는 지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잖아. 김 할아버지는 민준에게 소리쳤다. 은지 기자도 민준을 비난했다. 민준 씨, 이제 그만하세요. 박준호 씨는 용기 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실이가 박준호 씨를 용서했는데 민준 씨가 무슨 자격으로 박준호 씨를 비난하는 겁니까? 하지만 민준은 우리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박준호 씨를 향해 계속해서 조롱을 퍼부었다. 아니, 뭐 어때서요? 어차피 대중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릴 텐데. 박준호 씨는 그동안 복실이의 유명세로 돈 좀 벌었겠네요. 민준의 비아냥거림에 박준호 씨의 얼굴은 더욱더 창백해졌다. 나는 민준의 발치에 몸을 날렸다. 녀석의 다리를 물려고 했지만 박준호 씨가 나를 재빨리 붙잡았다. 멸리야 참아. 박준호 씨는 나를 진정시켰다. 나는 민준을 향해 계속해서 으르렁거렸다. 나의 주인에게 저런 무례한 말을 하다니.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민준은 박준호 씨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웃었다. 하하, 뭐 어때요? 어차피 박준호 씨의 과거는 이미 다 알려졌으니 이제 복실이의 유명세도 끝이겠죠. 이제 박준호 씨도 다시 폐인처럼 살아가시겠네요. 복실이도 다시 버려질 운명이고. 민준의 악담은 마치 비수처럼 박준호 씨의 가슴에 꽂혔다. 박준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나는 박준호 씨의 불안감을 느꼈다. 그를 도와주고 싶었다. 내가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나는 민준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나의 짖음은 분노와 함께 나의 주인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고 있었다. 민준은 나의 짖음에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다. 그는 나를 노려보더니 결국 욕설을 내뱉고는 자리를 떠났다. 그의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준이 사라지자 박준호 씨는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김 할아버지와 은지 기자는 박준호 씨를 위로하려 애썼다. 박준호 씨,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런 녀석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맞아요, 박준호 씨는 이제 달라졌잖아요. 복실이도 박준호 씨를 믿고 있잖아요. 하지만 박준호 씨는 우리의 위로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불안감을 나누어 가지려 애썼다. 나의 주인은 내가 지켜야 했다. 그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도와야 했다. 나는 박준호 씨의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그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박준호 씨는 나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의 눈에는 다시금 생명의 불꽃이 희미하게 타오르는 듯했다. 그는 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나의 눈에는 그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별이야, 고맙다. 네가 나를 다시 살렸구나. 박준호 씨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과 함께 알 수 없는 다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나의 품에 안겨있는 나를 꼭 안았다. 나는 그의 품속에서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쿵, 쿵. 그의 심장 소리는 내게 힘이 되어주었다. 민준의 악담은 박준호 씨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준호 씨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나의 옆에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이고 나의 행복을 지켜줄 것이라고 맹세했다.
나는 나의 주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준의 악담은 박준호 씨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며칠 동안 시금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혔다. 나는 그의 옆에 바싹 붙어 그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다. 내가 5년 동안 주인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주인을 지켜야 할 때였다. 나는 박준호 씨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낑낑거렸다. 나의 따뜻한 온기가 그에게 닿기를 바라며 박준호 씨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힘이 없었지만 나는 그의 마음속에서 희미하게나마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별이야, 내가 너를 다시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박준호 씨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핥으며 위로했다. 나의 주인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김 할아버지는 매일 우리를 찾아왔다. 그는 박준호 씨에게 따뜻한 국밥을 가져다 주었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박 사장, 저런 녀석 말에 흔들리지 마. 자네가 이제 달라졌다는 걸 복실이가 증명해 줄 거야. 김 할아버지의 말은 박준호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은지 기자도 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사로 알렸다. 그녀는 박준호 씨의 아픔과 나의 헌신적인 사랑을 강조하며 대중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준호 씨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복실이는 그런 박준호 씨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은지의 기사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박준호 씨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고 민준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다. 여론은 점차 박준호 씨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박준호 씨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박준호 씨가 과거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기를 쳤다는 거짓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 박준호 씨는 도박 빚 때문에 사기죄를 저지른 전과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실이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민준의 거짓 폭로는 사람들을 다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일부 언론은 민준의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고 박준호 씨는 다시 한번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그의 과거가 다시 발목을 잡는 듯했다. 박준호 씨는 민준의 거짓 폭로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나는 그의 옆에 바싹 붙어 그를 위로했다. 나는 그의 불안감을 느꼈다. 그를 도와주고 싶었다. 내가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때 김 할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왔다. 그는 민준의 거짓 폭로에 격분했다. 저런 악독한 녀석, 어떻게 없는 말을 지어낼 수 있지, 박 사장. 저런 녀석 말에 흔들리지 마. 내가 자네의 진실을 증명해 줄 거야. 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는 박준호 씨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지 기자도 민준의 거짓 폭로에 분개하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김 할아버지와 은지 기자는 민준의 거짓 폭로를 반박하기 위해 박준호 씨의 과거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준호 씨가 과거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노력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하는지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그들의 노력에 감사했다. 며칠 후 은지 기자는 박준호 씨의 과거를 모두 밝히는 특집 기사를 냈다. 기사에는 박준호 씨가 도박빚 때문에 힘들어했던 이야기, 그가 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 그리고 그가 나를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자세히 담겨 있었다. 또한 민준이 주장한 사기죄는 사실이 아니며
그 모든 것은 민준의 악의적인 거짓말이라는 것도 밝혔다. 은지기사의 진실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민준의 거짓말은 만천에 드러났고 그는 대중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그의 모든 활동은 중단되었고 그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박준호 씨는 은지 기사의 기사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얼굴에는 감격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이 서려 있었다. 별이야, 내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 네가 나를 살렸구나. 박준호 씨는 나를 꼭 안았다. 나는 그의 품속에서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쿵, 쿵. 그의 심장 소리는 내게 힘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민주는 나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복수를 다짐했다. 나의 유명세가 자신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며 내게 어떤 식으로든 해를 가하려 했다. 나는 그의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를 쫓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박준호 씨와 나는 평소처럼 산책을 하고 있었다. 시장 입구를 지나 익숙한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누군가 튀어나왔다. 민준이었다. 그는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박준호,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너와 복실이를 끝장내 버릴 거야. 민준은 소리치며 박준호 씨를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다. 박준호 씨는 순간적으로 나를 감쌌다. 몽둥이는 박준호 씨의 어깨를 강타했다. 박준호 씨는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나는 그의 품속에서 민준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나의 으르렁거림은 분노와 함께 나의 주인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고 있었다. 민준은 다시 몽둥이를 휘둘러 박준호 씨를 공격하려 했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나의 몸을 날려 민준의 다리를 물었다. 민준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나를 떼어내려 했다. 나는 그의 다리를 놓지 않았다. 나의 이빨은 그의 다리에 깊숙이 박혔다. 야, 이 개새끼 이거 안 놔. 민준은 나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나는 그의 발길질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의 주인은 내가 지켜야 했다. 나는 그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민준은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나는 민준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나의 으르렁거림은 경고였다. 다시는 나의 주인을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 민준은 나의 눈빛에 겁을 먹은 듯 뒷걸음질 쳤다. 그는 나의 맹렬한 모습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비틀거리며 도망쳤다. 그의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박준호 씨에게 달려갔다. 그는 어깨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핥으며 위로했다. 나의 주인은 나 때문에 다쳤다. 나는 그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그때 김 할아버지와 은지 기자가 달려왔다. 그들은 나의 짖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그들은 박준호 씨의 상처를 보고 깜짝 놀랐다. 박 사장님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그랬어요. 이 비열한 놈. 김 할아버지는 분노했다. 은지 기자는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하고 민준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죄는 명백했다. 폭행과 협박. 그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박준호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나는 그의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의사는 박준호 씨의 어깨가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안도했다. 다행이었다. 박준호 씨는 병실 침대에 누워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한 사랑과 감사로 가득했다. 별이야, 네가 나를 지켜줬구나. 정말 고맙다. 박준호 씨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나는 그의 손길에 몸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나는 나의 주인을 지켰다. 나의 헌신적인 사랑은 그를 역경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었다. 민주는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 그의 악행은 끝이 났고 그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삶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나는 민준의 그림자를 잊을 수 없었다. 그의 악행은 내게 큰 교훈을 주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어둠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 어둠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박준호 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게 헌신적인 사랑을 주었다. 나는 그의 옆에서 그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 우리의 삶은 역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나의 기다림은 박준호 씨의 삶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는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진정한 행복의 멜로디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었다. 박준호 씨가 퇴원한 후 우리의 삶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민주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게 되었다. 박준호 씨는 그동안의 아픔과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애썼다. 나는 그의 옆에서 그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그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박준호 씨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게 헌신적인 사랑을 주었다. 그는 매일 아침 나를 산책시키고 맛있는 음식을 주었으며 밤에는 나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금 웃음꽃이 피어났고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득했다. 나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언론은 나의 충성심과 박준호 씨의 변화된 삶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우리는 많은 방송과 강연에 초대받았다. 박준호 씨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를 통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했다. 그의 진솔한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박준호 씨는 그의 도박빚과 과거의 나쁜 습관 때문에 사회에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금 좌절감이 드리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어느 날 박준호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별이야, 내가 너를 다시 버리게 될까봐 두려워. 너에게 좋은 주인이 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박준호 씨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불안감을 나누어 가지려 애썼다. 그때 김 할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왔다. 그는 박준호 씨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박 사장, 자네가 진정으로 다시 일어서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네. 김 할아버지의 말에 박준호 씨는 고개를 들었다. 김 할아버지의 눈빛은 진지했다. 내가 평생 해온 일이 채소 농사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힘에 부치는데 자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내가 기술을 모두 알려주겠네.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만큼 보람도 클 걸세. 김 할아버지의 제안은 박준호 씨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박준호 씨는 김 할아버지의 제안에 감격한 듯 눈물을 글썽겼다. 할아버지,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걱정 마, 내가 옆에서 가르쳐 줄 테니 자네의 그 끈기와 성실함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복실이도 옆에서 도와줄 테고
김 할아버지는 나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는 김 할아버지의 손길에 몸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박준호 씨는 김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금 희망의 빛이 피어났다. 다음 날부터 박준호 씨는 김 할아버지의 밭에서 농사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새벽부터 일어나 밭으로 향했다. 나는 그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다. 박준호 씨는 처음에는 삽질도 서툴렀고 물을 주는 것도 어설펐다. 그의 손은 금세 물집이 잡혔고 등줄기에는 땀이 비 오듯 흘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김 할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땀 흘려 일했다. 나는 그의 옆에서 풀을 뽑아주거나 작은 벌레들을 쫓아주며 그를 도왔다. 농사일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박준호 씨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다. 그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채소가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났다. 그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의 가치를 알아갔다. 수확의 계절이 왔다. 밭에는 싱싱한 채소들이 가득했다. 박준호 씨는 김 할아버지와 함께 채소를 수확했다. 그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보람이 가득했다. 나는 그의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함께 기뻐했다. 수확한 채소들은 시장으로 향했다. 박준호 씨는 김 할아버지의 노점에서 직접 채소를 팔았다. 그는 손님들에게 채소를 정성껏 설명하고 친절하게 대했다. 처음에는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기도 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알아주었고 그의 노점은 점차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박준호 씨의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반가워했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나의 존재는 박준호 씨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우리는 함께 시장에서 땀 흘려 일했고 함께 행복을 나누었다. 어느 날 은지 기자가 우리를 찾아왔다. 그녀는 박준호 씨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감격했다. 박준호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훌륭하게 다시 일어서시다니. 이 이야기는 꼭 기사로 써야겠어요. 은지는 박준호 씨의 변화된 삶을 기사로 썼다. 도박 중독자의 충견 복실이와 함께 찾은 삶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다. 기사에는 박준호 씨가 김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농부가 되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나의 헌신적인 사랑과 기다림이 박준호 씨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도 강조되었다. 기사가 나간 후 박준호 씨의 노점은 더욱더 번창했다.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알아주었고 그의 채소는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박준호 씨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서 그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 박준호 씨는 벌어들인 돈으로 김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농기구들을 사들였다. 김 할아버지는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다. 박준호 씨는 또한 내게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해주었고 맛있는 영양 간식도 잊지 않았다. 나는 그의 세심한 배려에 행복했다. 나는 시장 입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5년 전 나는 이곳에서 외로이 주인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옆에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박준호 씨가 있었고 나를 아껴주는 김 할아버지와 은지 기자가 있었다. 나의 삶은 기적처럼 변했고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나의 기다림은 박준호 씨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고 우리는 함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땀 흘려 일하고 함께 행복을 나누며 살아갈 것이다. 나의 헌신적인 사랑은 박준호 씨에게 영원한 힘이 되어줄 것이다. 박준호 씨가 다시 일어서고 우리의 삶이 평화를 찾은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실이라는 이름보다 별이라는 진짜 이름이 더 익숙해졌다. 박준호 씨는 이제 어엿한 시장에 채소 상인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노점은 언제나 싱싱한 채소들로 가득했고 손님들로 북적였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건강한 미소와 활기가 넘쳤다. 나는 그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그를 따르며 그의 성공을 함께 기뻐했다. 박준호 씨는 김 할아버지에게 배운 농사 기술로 직접 밭을 일구고 채소를 재배했다. 그는 새벽부터 밭으로 나가 땀 흘려 일했고 나는 그의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그를 응원했다. 우리는 함께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채소가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박준호 씨는 채소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고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김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셨다. 그는 박준호 씨의 노점 한구석에 앉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내게 맛있는 간식을 주며 시간을 보내셨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인자했다. 그는 박준호 씨를 자신의 아들처럼 아꼈고 박준호 씨 또한 김 할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셨다. 은지 기자는 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세상에 알렸다. 그녀는 나의 충성심과 박준호 씨의 변화된 삶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다. 다큐멘터리는 전국적으로 큰 감동을 주었고 우리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들은 박준호 씨의 노점을 찾아와 채소를 구매했고 나를 보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다. 나는 이제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나는 박준호 씨의 삶을 변화시킨 존재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였다. 나의 이야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아이들에게 기다림의 가치와 용서의 의미를 가르쳤다. 나는 나의 존재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어느 날 우리는 한 행사에 초대받았다. 그것은 전국 유기견 보호소에서 진행하는 유기견 입양의 날 행사였다. 박준호 씨와 나는 이 행사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기견 입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버려진 생명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아주는 일을 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반겼다. 박준호 씨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고 방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삶에 별이가 찾아왔습니다. 별이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별이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나의 기다림이 그에게 이렇게 큰 의미를 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박준호 씨는 나를 꼭 안았다. 별이는 저에게 단순한 강아지가 아닙니다. 별이는 저의 가족이자 저의 삶을 구원해 준 영웅입니다. 저는 별이의 기다림을 통해 용서와 사랑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별이처럼 버려진 생명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박준호 씨는 단상 아래에 있는 유기견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그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그 자리에서 유기견 입양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행사가 끝난 후
우리는 김 할아버지와 은지 기자와 함께 식사를 했다. 김 할아버지는 나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별이야, 네가 정말 큰일을 했구나. 네 덕분에 많은 유기견들이 새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 은지 기자는 나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복실이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기다림이 기적을 만들고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은지 기자의 말에 나는 박준호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나는 그의 옆에 바싹 붙어 그의 온기를 느꼈다. 우리는 이제 시장 입구에 앉아 주인을 기다리던 시절의 내가 아니었다. 우리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가족이었다. 나의 기다림은 박준호 씨의 삶을 변화시켰고 우리는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오늘도 길을 걷다 우연히 버려진 생명을 마주한다면 잠시 멈춰 서서 손을 내밀어 보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한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기다림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기적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희망의 멜로디로 영원히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